안녕하세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과 부부의 연을 맺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제 취미는 이 사연투브의 사연을 하나씩 정주행하는 거예요. 때론 자극적이기도 하지만 때론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매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재생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연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더군요.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 배우자와 가족을 배신하는 인간 말종 등등 말이죠. 안타깝게도 제 인생에도 그런 하등 인간이 한 명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문득 다른 사연을 듣다 그놈과 관련된 제 이야기도 사연으로 보내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때문에 오늘은 늘 듣기만 하던 이 사연투브에 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나이 26에 4살 많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여동생인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지만 남편보다 7살 많던 시숙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시숙님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였는데 누구에게든 전혀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특히 가족 사랑이 지극한 분이셨죠. 민재야, 결혼 축하한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저희 부모님께 며느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 장남인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며느리를 애타게 바라셨거든요. 시숙님은 저희가 결혼할 땐 비싼 냉장고와 TV 등등 가정가구 전반을 선물해 주시고 따로 축의금 500만 원도 챙겨주셨어요. 너무 많다며 거절하는 저와 남편에게 자신은 어차피 결혼 생각이 없으니 대신 기분이라도 내고 싶다고 웃으시며 말이죠. 덕분에 저와 남편은 혼수 마련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결 내려놓은 뒤 모은 돈을 합해 대출을 껴서 집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씨, 제가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시고 제 동생도 잘 챙겨주셔서 항상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아시죠?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이거 받으세요. 백화점 상품권이에요. 제가 여자랑은 영 연이 없어서 여자 옷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재수씨가 그거 가지고 직접 마음에 드는 옷이라도 한 벌 사 입으세요. 시숙님은 항상 우리 고마운 재수씨라고 부르며 저도 잘 챙겨주셨습니다. 살림에 보태쓰라며 상품권도 종종 챙겨주고 명절엔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라시며 따로 100만 원씩 챙겨주기도 하셨죠. 아유, 재수씨, 저 집에 골프복 많은데 이걸 뭐하러 사오셨어요? 그것도 이렇게 비싼 브랜드로요. 사업상 비즈니스 골프 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럴 땐 가끔 이렇게 있어 보이는 옷도 입어줘야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주버님, 혼자 산다고 너무 배달 음식만 시켜 드시지 말고 집밥 잘 챙겨 드세요. 이건 갈비찜이고 이건 곰탕이에요. 냉장고에 다른 반찬도 소분해 놓을 테니까 꼭 버리지 말고 다 드세요. 저는 시숙님이 따로 챙겨주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최대한 집 대출금을 갚는 데 보태쓰고 또 일부는 따로 모아뒀다가 시숙님께 선물을 사드리곤 했죠. 또한 집도 그리 멀지 않았기에 종종 남편과 시숙님 댁을 방문해 반찬도 해다 드렸어요. 별로 친하지 않던 제 친오빠보다도 더 저를 챙겨주던 시숙님께 그렇게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저와 남편에게뿐 아니라 시숙님은 시댁의 중심이었습니다. 시숙님은 가족들에게 늘 요즘 어려운 건 없는지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먼저 챙기던 든든한 장남이었어요. 시누이가 결혼한 지 3년 만에 조카를 데리고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가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바로 시숙님이었죠. 그런 시숙님은 남편이 가장 힘들어할 때도 역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뭐? 실지? 회사가 문을 닫아? 계속 회사가 어렵다 하긴 했는데 이렇게 결국 문을 닫게 됐네. 걱정하지 마, 여보. 금방 다른 회사에 또 취직되겠지. 남편은 결혼한 지 1년 뒤에 낳은 저희 아들이 4살이던 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남편은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기만 하면 적응을 못하고 금세 그만두더라고요.
주로 문제는 회사 사람들의 텃세와 남편의 적응 미숙이었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남편은 점차 좌절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백수인 채로 해가 지난 어느 날 시숙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한 손엔 삼겹살을 또 한 손엔 소주를 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시숙님은 남편에게 감사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민재 너 요새 일이 뜻대로 안 풀린다며?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형. 그럼 이 형 밑에서 같이 일해보는 거 어때? 내가 연봉은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진짜로? 그래. 대신에 직원들이랑 원만하게 잘 지내려고 꼭 노력해야 하고 너 가끔 욱하는 성격도 버려야 한다. 알았지? 그리고 내가 대표라고 해서 널 낙하산으로 높은 직급에 꽂아주거나 널 특별대우 해줄 수는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형 밑으로 들어와. 그때 시숙님의 제안은 시리에 빠져있던 남편에게 동아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크게 기뻐하며 시숙님의 회사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남편이 다른 회사에서처럼 적응을 잘 못하고 있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아주버님, 저희 남편 요즘 회사에선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재수씨. 민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하고도 잘 지내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남편은 몇 년 뒤엔 과장도 달고 시숙님을 따라다니며 회사 운영까지 함께 돕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숙님은 힘이 된다며 남편에게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대표라는 게 참 외로운 자리인데 가족이 옆에 있으니 너무 든든한 것 같아요, 재수씨. 야, 민재야. 혹시 나중에 형한테 무슨 일 같은 거 생기면 그땐 꼭 네가 우리 회사 맡아줘야 한다. 어머, 아주버님.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재수씨. 제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민재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 씨가 된다더니 시숙님의 말은 현실이 되더군요. 남편이 시숙님의 회사에서 일한 지 8년 뒤 어느 날 시댁엔 비극이 닥쳤어요. 여보, 우리 형이... 아주버님이 왜? 당신 지금 일할 시간 아니야? 무서우니까 뭐라고 말 좀 똑바로 해봐. 그날 일을 하던 전 너무 불길한 남편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건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숙님은 이미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둔 뒤였어요. 남편은 엉엉 울며 말했죠. 형이 직원들한테 아무 말도 없이 회사에 출근을 안 하길래 내가 전화를 걸어봤거든? 그런데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 싶어서 나랑 직원 한 명이랑 같이 형 집에 가봤는데 형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어. 시숙님을 앗아간 병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빨리 발견됐으면 살 수도 있었겠건만 주무시다가 뇌출혈이 온 시숙님은 함께 사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에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시댁은 정말 발칵 뒤집어졌어요. 가장 의지하고 믿었던 장남이자 형, 오빠였던 시숙님의 불행은 가족 모두를 좌절에 빠뜨렸죠. 하지만 또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게 돼 있다고 시숙님 없이도 세상은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가더군요. 그렇게 우린 시숙님을 가슴에 묻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럼 할 수 있어. 난 당신 믿어.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주버님이 당신을 꼭 도와주실 거야. 생전 시숙님의 유지대로 남편은 회사를 이어받아 대표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은 시숙님의 전부나 다름없던 그 회사를 꼭 잘 운영해 보이겠다며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더 잘 파악하겠다며 남편은 새벽까지 회사에 머물다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표 자리에 차츰 적응해 나가던 남편은 1년쯤 뒤부턴 새 거래처를 뚫겠다며 직접 영업도 뛰러 다니더라고요.
당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거래처 뚫고 새 투자처 찾느라 맨날 접대 자리에 불려다니잖아. 거기다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면서 술자리 없는 날에도 회사에서 새벽까지 있다 오고. 나도 힘들어. 근데 형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실망시킬 수야 있겠어? 게다가 어렵게 생긴 우리 둘째한테도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아빠 모습 보여주고 싶어.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어요. 때문에 남편이 회사를 막 이어받았을 때부터 종종 20명이 넘는 직원들의 도시락을 싸서 응원차 회사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혹은 여유가 없을 땐 간식거리를 잔뜩 사서 갖다 주기도 했죠. 모두 시숙님이 살아 계실 때부터 다니던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고맙게도 저를 귀찮아하지 않고 다들 반겨주시곤 했어요. 그런 직원들에게 저는 크게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 그건 바로 큰애를 낳은 지 무려 13년 만에 한 둘째 임신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시숙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인 건지 그렇게 바라도 생기지 않던 둘째가 시숙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 뱃속에 찾아와 줬거든요. 무려 제 나이 40에 말이죠. 우와, 엄마, 저도 이제 드디어 동생 생기는 거예요? 저 동생 있는 친구들 진짜 부러웠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 동생. 당시 중학생이던 큰아들은 동생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더군요. 양가 가족들도 모두 우리를 축하해 줬는데 특히 시부모님은 눈물까지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애가 자기 동생만 두고 가기 마음이 안 좋았나 보다. 그랬으니 이렇게 새 생명이 되어 너희에게 다시 찾아와 준 게 아니겠니? 저는 임신 중기쯤부터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제가 임신까지 하자 윗선에서 자꾸 눈치를 줬거든요. 제 발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상 잘렸던 거죠. 그때까진 괜찮았는데 만삭이 됐던 시기부터 저는 자꾸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둘째를 낳으면 좀 나아질 줄 알았더니 출산 후엔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 더욱 힘들어지더라고요. 평생 일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젊지도 않은 나이에 회사에서도 잘려 집에 틀어박히게 됐으니 더더욱 말이죠. 새언니,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그냥 그래요. 괜히 아가씨까지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휴, 이럴 때 큰오빠가 살아있었으면 분명 새언니한테도 큰 힘이 되어줬을 텐데 요즘 따라 큰오빠가 참 보고 싶네요. 친정 식구들뿐 아니라 시부모님과 시누이 또한 절 많이 걱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의 말처럼 저도 평소 제게 친오빠처럼 잘해줬던 시숙님 생각도 많이 나더라고요.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참으며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고 있던 절, 조금도 도와주지 않던 남편을 떠올리면 더더욱 말이죠. 남편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에 시숙님이 계셨으면 분명 남편을 혼내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집안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지저분해? 가뜩이나 피곤한데 이런 집구석을 보니까 도로 나가고 싶어지잖아. 이것도 치운다고 치운 거야. 내가 가뜩이나 40 넘어서 체력도 떨어지는데 혼자 우울증 견디랴, 애 보랴, 집안일 하랴, 큰애까지 챙기랴 얼마나 정신없는지 알아? 근데 남편이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혼자 견디고 있는 아내한테 신경질을 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앞서 말했듯 당시 남편은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며 저를 전혀 도와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회사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제가 회사를 그만둘 즈음부터 신경질과 짜증이 많이 늘기까지 했죠. 심지어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볼까도 했는데 남편은 그것조차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이 큰애 때랑 같아? 요즘 당신 뉴스도 안 봐? 요새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아직 돌도 안 된 애 그런 곳에 보내려고 해? 돈이 얼마나 드느냐를 떠나서 난 절대 반대야. 이미 애를 한 번 키워본 사람이 왜 이번엔 유독 유난이야? 좀 참고 견뎌. 다른 엄마들도 다 당신처럼 힘들어. 다른 엄마들은 힘들어도 남편들이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하겠지. 당신 바쁜 건 이해하지만 당신은 진짜 내 입장은 하나도 생각 안 해.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지만 남편에게도 그만큼 고충이 있을 테니 꾹 참았습니다. 남편 입장도 이해는 했고 대표직의 무게가 남편을 많이 힘들게 하나 보다 싶기도 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살이 쭉쭉 빠져갔어요. 큰애 땐 임신 때 찐살이 안 빠져서 고생했었는데 둘째 땐 입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니 갈수록 뼈만 남았던 거예요. 너 몰골이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손주 내가 봐줄 테니까 넌 치료를 받든 사회생활하고 싶으면 취업을 하든 해라. 아니야 엄마. 엄마 힘들어. 내 애인데 내가 봐야지. 아서라 너 가서 거울부터 좀 봐. 내 손주 키우려다가 내 딸 먼저 잡겠다 얘. 결국 저를 보다 못한 친정엄마께서 둘째를 봐주겠다고 말해주시더군요. 괜찮다는 제게 이러다 자기한테 딸 초상을 치르게 할 셈이냐고 화를 내시면서요. 그때 엄만 수고비도 안 받으려고 하셨지만 엄마께 그런 죄송한 짓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우리 애를 봐주시는 엄마에게 고작 20만 원씩을 드리더라고요.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열심히 발로 뛰곤 있는데요. 요즘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서요. 나중에 사정 나아지면 좀 더 챙겨드릴게요. 아무리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때문에 전 따로 모아둔 돈에서 엄마께 다달이 수고비를 더 챙겨드렸어요. 이후 전 엄마 덕에 위로왔던 정신과 치료와 운동도 다니고 둘째의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엔 꾸준한 도전 끝에 다른 회사에 취업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치료를 받으니 그제야 저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새 회사에 입사하기 전 오랜만에 남편의 회사에 직원들의 도시락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우울증과 육아에 시달리느라 잘 찾아가지도 못했었고 앞으로도 자주 못 올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직원들을 응원하려 찾아간 거죠. 남편이 자꾸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니 직원들에게 그렇게라도 힘을 주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곳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 한 명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전 이정은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모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되게 반갑네요. 남편의 회사는 사람이 잘 바뀌는 곳이 아니었어요. 워낙 오래된 직원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2살 정도 어린 이정은이란 직원은 기존 직원 중 한 여직원이 그만두며 새로 뽑은 사람이라더군요. 그런데 그 직원의 인사말이 좀 의아했어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이 그 사이 남편과 제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로 언제 그렇게 친해졌나 싶었거든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어요. 익히 잘 들었다뇨?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아, 여기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모님께선 평소에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좋은 분이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제야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그 뒤로도 그 직원은 처음 만난 제게 참 살갑고 삭삭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 다른 직원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더군요. 다들 요즘 많이 힘드셔서 그런지 안색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좋을 텐데 이런 도시락밖에 못 사드려서 죄송해요. 요즘 회사가 힘들다는 거 저도 남편한테 대충은 들었었어요. 그래도 다들 저희 남편 잘 좀 도와주세요. 밤낮 없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도와주신다면 분명 제 남편도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직원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원들의 표정은 밝아지지 못했죠. 그 후 전 한동안 새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저보다 더 바쁜 남편을 대신해 퇴근하면 친정에 가서 둘째를 데려온 뒤 집에 와서 큰애의 저녁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해치웠죠. 한편 남편은 전보다 더 자주 귀가가 늦어졌어요. 여보,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집에서 좀 쉬어. 뭐? 회사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한테 왜 잔소리야?
내가 뭐 안 쉬고 싶어서 안 쉬냐? 아니, 난 잔소리가 아니라 당신 걱정하는 거잖아. 이러다 당신도 아주버님처럼 건강에 큰일이라도 날까봐. 게다가 당신이 워낙 집에 얼굴을 못 비추니까 둘째가 당신 보면 겁부터 내는 거 알아 몰라. 그럼 그만큼 애들도 집안일도 맞벌이 하는 내가 다 책임지고 있단 소린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당신 왜 요즘 자꾸 나한테 짜증이야? 난 당신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데. 남편이 힘든 건 잘 알았지만 엄마 덕분에 우울증만 좀 벗어났다 뿐이지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몸이 여러 개도 아닌데 너무 많은 일을 해내야 했으니까요. 그런 절 친정 부모님 외에도 위로해주고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준 존재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시누인 힘들어하는 절 대신에 집에 반찬도 한 번씩 가져다주고 시부모님은 가끔 둘째를 며칠씩 데려가서 보살펴주기도 하셨죠.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죄송해요. 죄송하긴. 너도 쉬고 이럴 때 사부인도 좀 쉬셔야지. 아휴, 우리가 가게 장사 때문에 애를 자주 못 봐줘서 오히려 미안하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있었기에 저는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더욱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제 취업을 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박충영 과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머, 과장님. 그럼요, 당연하죠. 연락처도 저장돼 있었는걸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그날 오랜만에 집안일을 하며 쉬고 있던 전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은 시부모님이 둘째를 데려가 봐주시고 있었고 큰애도 친구들과 놀러 나갔었기에 집엔 저 혼자였죠. 전날 건 사람은 시숙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오랫동안 회사를 지켜오시던 남편 회사의 직원인 박 과장님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직원들의 도시락 취향을 좀 여쭤보려 직원들의 신임이 두터웠던 박 과장님과 연락처를 교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박 과장님은 조심스레 제게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것도 제 남편 모르게 말입니다. 남편 모르게요? 우선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카페로 가면 되죠?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초조한 얼굴의 박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시더군요. 오셨어요, 사모님? 대표님은 저 만나는 거 모르시는 거 확실하죠? 네, 어차피 그이 지금 집에 없어요. 요즘 어려운 회사 살린다고 주말에도 투자자들 구한다면서 계속 나가 있거든요. 요즘 회사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가요? 근데 왜 남편 몰래 절 부르신 거죠? 그게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박 과장님은 커피를 한 모금 홀짝이며 목을 축였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어 괜히 저까지 초조해졌죠. 그리고 이어진 박 과장님의 말은 제게 크나큰 충격을 가져다 주더군요. 박 과장님은 그동안 제가 미처 몰랐던 남편의 실체를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 회사 요즘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고통받고 있어요. 네? 고통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그러신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건 제가 남편을 대신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어떻게든 헤쳐나가 보려고 계속 투자자들도 찾아다니고 접대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사모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괜히 남편을 대신해 변명을 하고 있던 제 말을 박 과장님은 딱 자르고 부정하시더군요. 그리곤 곧장 폭탄 발언을 내뱉으셨죠. 지금 회사를 망치고 있는 주범은 다름 아닌 대표님이세요. 그랬기에 지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표님 거래처를 찾아 헤매거나 투자자를 찾고 접대하는 일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계세요. 오히려 거래대금을 제때 주지도 못하고 영업이익은커녕 손실만 나는 상황이라 있던 거래처 투자자들도 다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제 남편이 대체 뭐라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건가요? 매번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주말마다 나가는 사람이? 혹시 저번에 본 신입사원 이정은 씨 기억하시나요? 박 과장님의 말에 몇 개월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봤던
신입 여직원의 얼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여기서 왜 그 직원의 이름이 나오나 싶어 불길했어요. 그리고 그 불길함은 곧장 적중했죠. 그 사람 대표님하고 부적절한 사이입니다. 뭐라고요? 제 남편이 그 사람하고 바람이 났단 말인가요? 네. 그동안 대표님은 사모님께 회사 일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직원을 만나고 다니셨을 거예요. 심지어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 두 사람 이정은 씨가 입사하기 훨씬 전부터 만났던 사이 같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라더니 충격 넘어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 과장님의 말에 따르면 남편은 자신의 상간녀를 회사에까지 끌어들인 몹쓸 인간이었던 거예요. 박 과장님은 경악한 저를 보며 덤덤히 말을 이으셨어요. 심지어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대표님 처음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니 회사 운영 전반을 파악하신 후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어요. 그때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회사를 키운 게 아니라 대표님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회사 돌아가는 일엔 관심을 아예 끄고요. 자연스레 대표가 회사 운영을 개판으로 하니 전 대표님 영향으로 애사심이 남달랐던 직원들은 지금의 대표님께 충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 사실은 회계 책임자인 제가 나중에 파헤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건 일찌감치 다들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요? 그런데 전 대표님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다른 직원들과 잘 지내던 분이 어디 감히 대표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직원들에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대표님은 직원들을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인 대하듯이 자기 개인 심부름까지 시켜대고 조금만 수가 틀리면 폭언을 일삼으셨죠. 그리고 그 이정은 씨가 들어오기 전에 그만뒀다던 그 여직원 있죠? 그 사람도 아마 대표님이 일부러 그만두게 하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대표님이 유독 그 직원을 윽박지르고 괴롭혀서 다들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 바로 뒤에 이정은 씨가 들어왔던 겁니다. 박 과장님은 시숙님이 살아계실 땐 남편이 본성을 꽁꽁 숨겨뒀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또한 아마 남편과 이정은이란 여직원의 사이를 다른 직원 몇몇도 눈치챘을 거라고 했죠. 면접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대표 낙하산으로 들어온 것도 이상한데 그런 두 사람끼리 외근을 나가는 일도 잦고 점심 식사도 종종 둘이서만 하러 갔으니까요. 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개 직원과 대표가 그렇게 붙어 다닐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만둔 직원이 벌써 셋입니다. 남아있는 다른 직원들도 이미 다들 이골이 난 상태예요. 그래도 전 대표님과 의리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젠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대표님은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대표님이 그동안 횡령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겁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면 다른 것도 많이 나오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대표님이 조경숙이라는 사람에게 다달이 2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조경숙이 누군데요? 저희 회사 직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한 적 없던 유령 직원입니다. 바로 이정은 씨의 모친되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한테 대체 월급을 왜 주는데요? 제 말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이정은 씨 어머니인지 몰랐어요. 그냥 대표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우선 했던 거죠. 그래도 이건 안 될 일이다 싶어서 이러다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난다고 대표님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괜히 버럭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드려. 직원이 대표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이러면서요. 전 나중에서야 우연히 그 사람이 이정은 씨 모친인 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와 바람난 여자 부모에게 다달이 줄 돈은 있고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없답니까?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젠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 인간이 자기 애를 봐주는 저희 엄마에겐 고작 20만 원씩 드렸으면서 상간녀 모친에겐 200만 원씩을 그것도 회사 돈을 횡령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 과장님은 제게 더 이상 회사가 이렇게 망가지고
직원들이 피해보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대표님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 사모님께서 대표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모르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모님을 먼저 찾아와서 진실을 폭로하는 겁니다. 바람의 안에선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증거도 많이 없고 대표님이 작정하고 숨길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절 포함한 직원들 모두 대표님은 끔찍이 싫어하지만 사모님은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대표님을 신고하고 떠나려는 저처럼 옳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제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과장님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박 과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죠. 그렇게 카페를 나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머리까지 어질거리더군요. 그래도 우선 모든 진실을 다 파헤쳐 봐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을 향한 분노를 애써 참으며 급히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실망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박 과장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그 상간녀를 제가 둘째를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골프 모임에서 만났던 거예요. 이제야 왜 남편이 제게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그 여자 모친에게 돈을 줬을 뿐 아니라 상간녀에게 온갖 명품 선물을 사줬다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상간녀가 당시 살고 있던 오피스텔까지 회사 돈으로 무려 매매를 해줬더군요. 이제야 전 왜 남편이 애를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그 상간녀에게만 눈이 돌아서 돈을 쓰느라 애 어린이집 비용조차 아까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친정 엄마가 애를 봐주신다고 하니 더 이상 될 핑계가 없어 고작 한다는 짓이 엄마께 드릴 수고비를 최소한으로 줄였던 거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사람 같지도 않은 짓거리 하고 다녔네. 더 이상 제 타오르는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미 증거도 다 잡았겠다. 저는 그날 회사가 끝나자마자 알아낸 상간녀의 오피스텔부터 쳐들어갔어요. 만약 상간녀가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았다면 집 앞에서 기다릴 심산이었는데 마침 집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도 제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제가 얼굴을 가리고 누른 초인종에 아무 생각 없이 상간녀 집의 현관문을 열었던 남편은 저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러는 당신은 여기 왜 있어? 그것도 못 보던 잠옷까지 입고? 아, 당신 오늘 아침에 회사 가면서 나한테 또 예비 투자자 만나느라 늦을 거라고 했지? 여기가 투자자 집이야? 그럼 이 집 주인인 당신 회사 직원 이정은 씨가 예비 투자자인가? 정은 씨? 아, 그건 말이지 여보. 우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옷만 챙겨서 나올게. 우리 그때 다시 얘기하자. 다시 얘기하기 뭐래? 저리 비켜. 난 당신 상간이한테 볼 일이 있어서 여기 찾아온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길 왔겠니? 마침 잘 됐네. 입 아프게 따로 할 것 없이 일타상피로 니들 둘한테 한 번에 욕짓거리 날려주고 가면 되니까. 저는 당황해서 문을 닫으려던 남편을 뒤로 확 밀쳐버렸습니다. 그리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성큼성큼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엔 마찬가지로 잠옷만 입은 상간녀가 당황한 채 굳어있더라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그 두 연놈의 사진과 그 집에 신혼부부 사진인 양 걸려있던 두 사람의 사진까지 전부 찍었습니다. 그리곤 그 휴대폰을 뺏으러 달려드는 남편에게 식탁 위에 따라져 있던 와인 두 잔을 연달아 뿌려버렸어요. 감히 어딜 달려들어? 힘으로 또 달려들기만 해? 나 휴대폰에 손가락 올라가 있는 거 알지? 당장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여보, 우선 진정해. 꼭 유튜브 사연 같은 데서 보면 너 같은 놈들 이럴 때 진정하라고 한다고 하더라. 지금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너나 진정하고 내 말 잘 들어. 흥분해서 벌렁거린 콧구멍에 식탁에는 스파게티 면발을 꽂아 넣어주기 전에. 제 말에 그놈은 흡하며 두 손으로 자기 콧구멍을 막더군요. 그 옆에 서 있던 상간녀 또한
슬그머니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가렸죠. 저는 그 한 쌍의 바퀴벌레들에게 소리쳤어요. 야, 이 버러지야. 네 아들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용은 아까워서 보내지도 못하게 하더니 너랑 바람난 저 여자한테 명품 쳐바르고 오피스텔까지 얻어줬냐? 맞지? 너 돈 아까워서 세상이 흉흉하단 핑계대면서 둘째 어린이집 못 보내게 한 거. 어? 아니, 그건...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맞네. 이 5천년 묵은 군뱅이 똥딱지 같은 놈아. 게다가 힘든 나 대신에 우리 애를 봐주신 우리 엄마한테 고작 20만 원을 드리더니 저 기집애 엄마한테 200만 원을 드려? 네가 사람이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당신이 하도 의심스러워서 뒷조사해보니까 다 나오더라. 네가 감히 임신한 마누라를 두고 저 기집애랑 바람 피웠던 것도 회사 운영을 개판을 하고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야, 네가 난 차치하고서라도 네 형한테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형이 결혼도 안 하고 그 회사를 얼마나 목숨 바쳐서 키웠는데 어떻게 그 회사를 고작 3년 만에 이 지경을 만들어? 지금 네 회사 거의 파산 직전이더라? 게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더러운 상간녀까지 회사에 끌어들여? 야, 네 형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니? 넌 나중에 눈을 감고서도 네 형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 꾹꾹 잘 참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시숙님의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착했던 시숙님이 너무 불쌍했거든요. 저는 꾸역꾸역 눈물을 참으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난 당신이 내 힘듦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도 우리 사이가 좀 멀어졌어도 다 이해하려고 했어. 가족이라고 늘 사이가 좋을 순 없는 거라고 생각했고 힘든 당신을 그렇게라도 배려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당신을 그렇게 가장 위해주던 나랑 당신을 믿고 이 회사까지 부탁한 당신 형을 동시에 배신한 거야. 난 애들 데리고 당신이랑 당장 이혼할 거니까 어디 이 동기심 붙은 기집애랑 평생 한번 잘 살아봐. 물론 잘 사지 못하도록 내가 가만 안 두겠지만.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눈이 돌아버린 제게 겁을 먹은 건지 남편과 상간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상간녀를 향해 저주를 퍼부은 뒤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야,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도 없이 살면 유부남을 꼬여내니? 이 인간 돈이 그렇게 좋았어? 천사 같던 내 아주버님이 다 키우고 벌어둔 회사 돈을 감히 네가 무슨 자격으로 뜯어냈니? 그것도 네 엄마 몫까지. 받을 땐 좋았겠지만 그 대가는 엄청나다는 걸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자격도 없는 돈을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서까지 욕심낸 대가가 결코 꽃길은 아닐 테니까. 솔직히 저는 그날 남편이 집엔 못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미안함을 아는 인간이라면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뻔뻔하게도 1시간 뒤쯤 제 뒤를 이어 집에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아마 그놈은 제가 어디까지 뭘 알고 있는 건지 겁이 나서 캐물을 겸 싹싹 빌려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쫓아내기도 전에 그놈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나가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말이죠. 이 금수 같은 녀석아, 네가 감히 네 형 회사를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 그냥 여기서 나랑 혀 깨물고 네 형 옆으로 가자. 세상 창피해서 나도 네 엄마도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다. 애미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 살다 TV를 보고 저런 놈들을 손가락질이나 해봤지. 그 인간 말종이 내 자식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 해봤다. 주민재 너 이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감히 이딴 짓을 해놓고 네 애들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있어? 나와, 당장 나와. 넌 평생 애미 앞에 나타날 자격도 없어. 오빠한테 정말 실망이야. 난 오빠가 적어도 큰오빠만큼은 아니어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오빤 내가 아는 인간 중에 가장 버러지 같은 사람이야. 어머니 아버지, 그만 좀 때리세요.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손이 매워? 아파요, 아프다고요. 그건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진즉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댁 식구들은 놀라서 절 위로하려 저희 집으로 달려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뻔뻔하게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을 보고 저보다 더 기겁을 해서 남편을 끌어낸 겁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은 그놈을 그렇게 끌어낸 뒤 집에 들이지도 않으셨다네요. 그 뒤로 뭐 갈 곳이 없었으니 다시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버티고 자시고 할 여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곧장 남편을 벼르고 있던 박 과장님과 직원들이 남편을 신고해버렸기 때문이죠. 직장 내 괴롭힘과 횡령으로요. 그때 저는 뒷조사한 내용을 추가 증거로 함께 제출했습니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직원들을 도와서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어. 당신하고 직원놈들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어. 가족들도 날 버렸고 이정은 그 여자도 날 뻥 차버렸다고. 애초에 그 여자는 날 돈으로밖에 안 봤던 거야. 근데 이젠 자기가 피해를 입게 생겼으니까 나한테 온갖 쌍욕을 다 하더니 날 그 집에서도 쫓아내버렸어. 당시 남편은 절 향해 저런 원망의 말을 내뱉더군요. 한심하게도 시댁 식구들에게 절연당하고 상간녀에게도 차인 게 다 저와 직원들 탓인 것처럼요. 제 남편처럼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처절하게 응징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배신한 것도 배신한 거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잘해줬던 시숙님의 전부인 회사를 고작 3년 만에 크게 말아먹고 회사를 위해 충성한 직원들의 월급까지 떼어먹은 악덕 대표는 당연히 법의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또한 분노한 직원들을 돕는 것이 제게 모든 사실을 먼저 알려준 박 과장님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도 생각했죠. 그렇게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결국 남편은 사법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불법인 걸 뻔히 알면서도 남편에게 회사 돈을 다달이 받은 상간녀의 모친도 함께 처벌을 받았죠. 마지막으로 상간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다 죗값이 추가되기까지 했어요. 제가 오피스텔을 습격한 후 상간녀는 남편 몰래 오피스텔을 금매로 팔아버렸다더군요. 상간녀도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해 자신에게 집까지 얻어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때문에 상간녀는 공범으로 몰리기 전 미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사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게 걸리지 않을 리가 있나요? 결국 상간녀는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죄로 추가 처벌까지 받게 된 거예요. 잔머리도 상황을 봐가며 굴려야지 정말 한심한 인간이었죠. 결국 그들은 그렇게 법적 처벌을 받고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 아니었으면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이렇게 빨리 받아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다 사모님께서 추가적인 증거를 조사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행히 회사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워낙 망할 대로 망해 있던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회사를 정리하면 남은 여윳돈으로 직원들은 못 받은 월급을 정산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게 제 덕도 아니건만 자신이 직원들 대표라며 박 과장님은 제게 연락해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애초에 과장님께서 제게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그 인간 뒷조사를 해볼 일도 없었겠죠. 그나저나 너무 안타깝네요. 제 남편이었던 인간이 처벌받은 건 당연한 일이지만 제 아주버님의 평생이 깃든 회사가 무너진 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 아주버님과의 의리를 지키려 회사에 남아있어 주시고 회사를 바로잡으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 과장님. 앞으로 어딜 가시든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회사가 이렇게 된 건 안타깝지만 지나간 일을 아쉬워해서 뭐하나요? 저도 다른 직원들도 전 대표님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에서 더 발전해 나가봐야죠. 사모님께서도 얼른 후루루 털어내시고 아이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린 서로의 앞날을 응원해주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딛고 다시 꿋꿋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젠 되도 않은 이유로 반대할 남편도 없으니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며 어느덧 제법 큰 둘째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엄만 자신이 쭉 아이를 봐주셔도 괜찮다고 하셨지만 이제 70이 다 되신 엄마와 아직까지 경비를 하시는 아빠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이제 저도 홀로서기의 버릇을 해야 했기에 지금 저는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종종 애들을 데리고 친정에 놀러만 가고 있죠. 엄마, 집에 오시면 좀 쉬세요. 동생은 제가 놀아주고 있을게요. 됐어. 고등학생이 그럴 시간이 어딨어. 둘째니 엄마가 놀아줄 거니까 넌 들어가서 공부해. 네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만 큰 힘이 된단다. 고마워 우리 아들. 착한 저희 큰아들은 희한하게도 자랄수록 제 남편이 아닌 시숙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생긴 건 남편과 붕어빵이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와 똑똑한 머리는 시숙님을 떠올리게 하죠. 아마 어린 시절 시숙님이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애가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런 큰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피해받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둘째의 육아도 집안일도 도우려는 큰아들 손에 절대 맡기지 않으려 애쓰고 있죠. 늦둥이 둘째를 낳고 이혼까지 한 건 제 선택이니 저는 제 선택을 온전히 혼자서 책임지고 싶어요. 그게 아직 한참 커야 할 큰아들에게도 부모로서 좋은 본을 보여줄 거라 생각하니까요. 전 이렇게 앞으로도 착한 큰아들과 둘째를 키우며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직도 제게 많이 미안해하는 시댁 식구들과 지금처럼 가끔이나마 안부를 주고받으면서요. 비록 전 남편과는 갈라섰지만 전 남편을 끊어낸 다른 식구들은 시숙님처럼 제게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 분들에게 주씨 집안 핏줄인 저희 두 아들까지 보여드리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생긴 부에 오만함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너무 커다란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 짝이 없는 거라고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성을 찾고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사람된 도리 아니겠어요? 만약 제 전 남편처럼 욕심과 이기심에 잠식돼 버린다면 그 끝은 몰락뿐이라는 걸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이만